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안전성평가연구소 바이오의학 독성그룹의 문경식 그룹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식 그룹장님께서 첫 번째 주제인 첨단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의 비임상을 주제로 해주실 거고요. 문경식 그룹장님은 한국독성학회 독성평가위원장이자 안전성평가연구소 바이오의학 독성그룹의 그룹장으로 계시고 현재 미국 독성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이렇듯 문경식 박사님은 독성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문경식 박사님 모시고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문경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첨단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의 비임상 시험입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가 이제 주로 융복합 그 제제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케이스 스터디를 좀 찾아봤지만 생각만큼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이제 세포 치료제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비임상 정보들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답 그 융복합 제제에 대한 비임상 어떤 그 계획을 설계한다든가 디자인한다든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첨단 제제가 뭔지 일반적인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첨단 제제에 대한 비임상 시험, 특히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주로 이제 세포 치료제에서 이제 그 많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 및 그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일부 이제 그 사례를 조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첨단 제대의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만 해도 그 11 토탈 이제 주로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죠. 그리고 이제 핵산 의약품 포함해서 약 11조 빌리언 달러 이제 규모에서 2024년도에는 43 빌리언 달러, 거의 4배 이상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성장률이거든요. 연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1년에 50%씩 이제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의약품의 시장 또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은 이처럼 이제 첨단 제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의약품의 시장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첨단 지금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융복합 제제들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제제에 대한 현재 그 임상 시험 건수를 이제 간략하게 좀 보시면 임상 1, 2, 3, 4 다 합해서 2020년도에 약 1000건 정도 그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임상 1상만 하더라도 300여 건, 2상도 이제 600여 건, 3상도 이제 90여 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각각 또 분류를 해보면 거의 50건 이상 100건씩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 제제도 결국에는 10건 또는 이상 또는 그 아래 정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얼마 전에 그 FDA 이제 그 자문이셨던 분이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는데 2020년도에도 FDA 이제 IND 이제 서브미션한 그런 데이터 그 건수가 벌써 이 관련된 제재로 600여 건이 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의 어떤 그 임상 시험 트렌드는 이 분야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임상 시험하는 그런 품목들의 이제 임상 시험 적응 그 케이스들을 좀 보면 주로 이제 온콜로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한 62%, 600여 건이 이제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스큘러 그 관련된 질환, 그러면 카디오베스큘러 아니면 이제 브레인 관련 질환, 이뮤널로지 쪽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제재가 최근에는 코비드 19 이슈와 관련해서 적용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관련된 이 첨단 제재 적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비드 19 그 타겟을 위한 스템셀 테라피가 한 5개 회사들이 인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10개 회사가 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이제 그 스템셀 테라피는 이게 오토로거스보다는 MSC 기반의 그 알로제닉 그 스템셀 테라피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FDA에서 스템셀 그 테라피를 코비드 19에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임상 1상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임상 1상만 하더라도 5건, 그리고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도 벌써 10건 가까이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분야가 특히 이제 첨단 제재가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그 감염병 치료, 그리고 이제 그 감염병 치료에 의한 후속 어떤 질환들을 그 모디피케이션 시키고 좀 줄이는 그런 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제재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졸겐스마, 이게 이제 한번 투약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의약품입니다. 약 25억 정도이고요. 졸겐스마는 이제 AAV9 이제 진 테라피 이제 이고요. 그 SMA라고 해서 결국은 스파이널 그 머스큘러 아트로피에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희귀 유전 의약품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되어서 그 환자들에 대해 그래도 이제 마지막 어떤 희망들을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메디포스트에서 셀 테라피가 이제 그 카디오스템이라고 그 관절 치료제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던 거를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핫한 그런 이슈인데 이뮤노 온콜로지 분야 내에서 아시는 킴리아, 카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근에는 이제 카 NK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카티 제재는 킴리아는 그 한번 투약하는데 한 5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첨단 제재는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다뤄져 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스타타 이제 그래프트라에서 개발 그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케라티노사이트과 그리고 파이브로블래스트를 이제 컴비를 해서 결국에는 창상, 그 번의 어떤 그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제품이 올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 상품화돼서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포 치료제, 그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기반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제 융복합 제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엑소점 또는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첨단 제재에 해당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케미칼 분야에 있어서 그 안티셀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그룹에서는 첨단 의약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첨단 제재에 이제 해당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어떤 그 첨단 제재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 그런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 부분에 큰 어떤 그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분홍빛으로 이제 제시된 게 보시면 이제 그 조직 제재, 다음에 이제 셀 테라피, 다음에 진 테라피, 그리고 이제 노란색 컬러는 이제 카테고리가 그 바이올로직스 중에 첨단 제재가 아닌 그런 이제
그 일반 그 제재들, 특히 이제 백신 뿐만 아니라 이제 핵산 그 치료제 등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레이저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왼쪽 이제 아래에 보시면 조직 그 제재 중에 결국에는 그 일반 의료 행위로서 이제 치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제재들은 이제 첨단 제재가 속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그 의료기기, 의료 어떤 행위에 따른 그런 제재로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첨단 제재라고 하면 기본적인 바이오로직스 중에 그리고 세포 치료제, 그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제 조직 제재를 이제 포함하는 걸로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과연 엑소좀은 어느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냐? 엑소좀도 어떻게 따지면 세포의 이제 구성 성분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세포에서 거기 있는 베스클린이나 성분들을 그대로 필트레이션 하거나 이제 추출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따지면 세포 치료제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에 이제 노란색의 이제 그 중간 쪽에 카테고리에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소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진을 이제 모디피케이션 시킨 그런 세포에서 분리한 엑소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엑소좀들은 이제 EU에서는 그건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딱 현재는 첨단 제재라고 하더라도 딱 어느 특정 카테고리 정의하기는 어렵고 케이스별로 어떤 성분이라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스트럭스나 펑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이제 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만약 식약처면 레귤레이터리 이제 어페어 측면에서 어느 과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다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게 고민하셔야 되고 국내 이제 그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헤어져야만 결국 거기에 적절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첨단 그 제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그 해당하는 경우는 첨단 이제 재생 바이오법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 공학 제제, 첨단 바이오 이제 융복합 제제, 그리고 이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이제 이식 장기에 대한 부분, 어떤 이식 그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 이식 제제, 그리고 이식 융복합 제제, 굉장히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그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어떤 의료기기의 카테고리와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이제 한번 그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첨단 제재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임상 시험을 이제 왜 하는지,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임상 실험을 이제 하기 전에 그 어떤 유효성과 그리고 독성 측면에서 굉장히 규정화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임상 시험을 이제 보통 이제 비임상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노아엘이라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가장 낮은 용량을 보통 정합니다. 그게 무독성량 또는 과거에는 무해 용량이라고 보통 했거든요. 그런 용량을 정해서 충분한 세이프티 마진을 고려해서 임상 클리니컬 도스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임상 시험의 목적은 결국에는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임상 용량을 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중에 혹시 나타날 부작용, 어떤 특정 장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어떤 타겟 오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파마콜로지컬 이펙트에 관련된 어떤 오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와 전혀 오프 타겟 어떤 오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겟 오간이 이 비임상 시험, 특히 첨단 제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찾아내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첨단 제재를 한 거의 한 5, 6년 이상 이제 했거든요. 주로 이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바이올로직스들을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 이게 정말 독성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부작용은 크게 사실은 관찰되지 보통은 잘 않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떤 과도한 이제 파마콜로지 이펙트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상에 이제 적용되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비임상 시험의 의미는 결국에는 최근에 특히 이제 이런 첨단 제재는 임상 시험의 기존의 어떤 그 비임상 시험의 파라미터 항목들을 적용하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맞는 어떤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정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예를 들면 mRNA 백신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CRS 릴리즈를 어떤 중요한 파라미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중에서도 관련된 지표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첨단 제재는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톡시콜로지컬 파라미터가 추가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첨단 제재 비임상 시험 특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어떤 그 세이프티 이밸리에이션이 잘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케미칼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항생제다 그러면 1주, 3주 정도 이렇게 숏텀, 롱텀, 스몰 애니멀, 라지 애니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롱텀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약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단에 4주, 13주, 다음에 26주, 다음에 발암성 시험까지 하는 게 사실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동물 주종을 딱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첨단 어떤 제재는 사실 프로덕트가 굉장히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세포도 있지만 세포가 아닌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이 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비엄 기반의 어떤 백테리아에서 추출한 것들도 굉장히 시험에 들어오는 의뢰 그 상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컨벤셔널한 그 독성 항목이나 그런 파라미터를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걸 아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그 프로덕트에 맞는 그 제품의 특별한 그런 실험 디자인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게 첨단 제재의 비임상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임상 시험의 중요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일반적인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적용될 독성 시험의 어떤 시험 디자인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컨셉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제 시험 디자인할 때 결국에 플렉서블 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어떤 그 독성 시험 기준이나 아니면 방법에 또는 항목에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맞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실험을 이제 디자인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기관이나 아니면 규제 기관, 식약처나 아니면 EMA, FDA와 이제 직접적으로 교류하시면서 거기 프로덕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시험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첨단 제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또는 있더라도 케이스가 별로 없는 거기에 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어떤 프로덕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디자인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를 참고해서 많이 디자인하는데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임상에서 임상시험 디자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임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임상 시험을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해왔던 어떤 스탠다드 엔드포인트들, 예를 들면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체중 재고, 사례서 피량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건사나 요건사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제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프로덕트 기반의
특히 이제 프로덕트 기반이라는 건 아까 이제 뭐 세포도 있지만 유전자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제, 진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진 테라피는 바이럴 벡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네. 바이럴 벡터가 비임상 시험에서 세포로 한다면 세포에 애니멀이면 애니멀에 이제 감염이 돼야 되는 거죠. 감염되지 않고는 리스판스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엔드포인트를 프로덕트 기반의 엔드포인트를 정해야 된다는 거. 또 이제 디지즈 디펜던트 엔드포인트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실험을 했던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가 셀 테라피인데 스위사이드 진을 이제 삽입한 유전자를 이입한 그런 치료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멀 어떤 컨디션, 노멀 세포나 노멀 애니멀에서 리스판스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치료제는 결국 캔서를 이제 타겟하는 그런 셀 테라피였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모델이 튜머를 베어링한 그런 모델에서 독성을 평가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튜머가 있는 상태에서 독성이 나오거든요. 스위사이드 진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즈 어떤 디펜던트, 특히 이제 환자 파퓰레이션의 이제 상황도 고려해서 실험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비임상 실험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용복합 제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첨단 제제들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시픽하게 딱 정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첨단 제제는 여기 바이오테크놀로지 드라이브드 이제 파마시티컬에 대한 그런 ICH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면 미국 FDA에 나와 있는 클리니컬 어세스먼트 이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요. 물론 이제 아주 우리나라 의약품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동물 종, 동물 마리수, 항목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외국 가이드라는 조금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고요. 이제 컨셉 개념,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개발자들이 읽어보고 충분히 이제 이 프로덕트에 맞는 어떤 시험 디자인을 한번 고민하고 그것과 같이 레귤레이터리 바디와 디스커션하면서 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개발하는 그 첨단 제제 비임상 시험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DA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EMA들은 이제 각각의 프로덕트마다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는 유전자 치료제, 스템셀이면 또 스템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를 참고해서 시험을 이제 계획하신다면 미리 이제 숙지하고 디자인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을 이제 계획하시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임상 이제 정보, 특히 이제 독성 자료를 어떻게 이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기존 어떤 의약품은 FDA 웹사이트에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런 첨단 제제는 오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식약처 과제를 이제 첨단 제제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 한 대여섯 개 나라에서 임상 2상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의 어떤 퍼블리케이션된 레퍼런스를 좀 근거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된 것들. 왜냐하면 첨단 제제는 생각보다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탑 레벨의 어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외국보다도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떤 그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상당히 어떤 어드밴스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도 충분히 이제 찾아보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식약처의 이제 비임상 그 자료, 예전에 이제 나왔던 어떤 코롱앤 인보사 케이스를 보시면 이 식약처 웹사이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한번 이제 찾아볼 수 또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제가 이제 허가 보고서에 있던 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한번 다운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약효 실험은 뭐 이렇게 뭘로 하고, 여기 사냥을 이제 썼거든요. 독성 실험은 또 뭘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종양활성 실험도 이제 여러 번 했고, 이런 히스토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래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또는 이제 관련된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개발하신다고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독성 시험 시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셨더라도 실제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덕트 이제 퀄리티입니다. 이제 첨단 제재는 과거에 이제 케미칼은 결국에는 이제 퓨리티 이제 95% 이상의 랩 스케일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된 환경에서 이렇게 GMP가 아니었더라도 생산하면 그걸 가지고 독성 실험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첨단 바이오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포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또는 이제 그 관련된 것들에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배치 간의 이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독성 시험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굉장히 보증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첨단 융복합 제재에는 케이스가 많이 없지만 과연 거기에 이제 메인 컴포넌트 뭐 세포면 세포 아니면 뭐 스캐폴드면 스캐폴드 지지체 또는 거기 의료기기가 접목되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어떻게 이제 잘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어떤 컴비가 맞아야 최고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독성도 마찬가지네요. 그게 이제 어긋나게 되면 정확한 이제 평가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프로덕트 퀄리티가 어떻게 따지면 실제로 시험을 수행하는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두고 실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두 번째가 이제 스피시스입니다. 동물 종인데 동물 종을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정하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동물 종은 사실 이제 동물 종이 이제 이 첨단 제재는 동물 실험 평가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계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종도 이제 다양할 수밖에 없고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동물 종을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 좀 더 이제 세포 치료제 언급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여 경로와 프리퀀시는 만약에 그 충분히 임상 시험 내지는 그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스 슬래시는 세이프티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용량.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첨단 바이오 약품은 맥시멈 10배 내지 20범위 하이도스입니다. 용량을 뭐 50배, 100배 올린다고 해서 충분히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샘플만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이제 어떤 그 비용만 재관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량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리커버리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보통 한 번 인젝션 또는 이제 뭐 멀티플 인젝션을 하더라도 싱글 엔드 포인트에서 세크리파이스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팔로우 필요해야 돼. 왜냐하면 튀어가 나가서 이게 어느 동안 유지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되는 기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시험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독성 시험 항목입니다. 아시는 대로도 독성 시험 그 일반 독성, 그리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로컬 톨러런스, 그다음에 분포 시험, 진톡스, 리프로톡스, 이뮤톡스, 그다음에 튜모노제네시티 등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하진 않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세포 치료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 다행히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실험 나중에 첨단 제재를 디자인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독성 시험 고용할 때 이제 세포 치료제는 세포 그 자체가 소스 또는 특성, 피노타입 이게 ES인지 MS인지 IPS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용량과 도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체내에서 이제 잔존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고민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제가 추천드리면 여기 톡시컬리지 앤 어플라이드 파마콜로지 논문을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이제 디자인할 때 유용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동물 성종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물 성종이 기본적으로 이제 렐러번트한 애니멀하고 이제 보통 이제 첨단 제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렐러번트한 애니멀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효 활성이 잘 나타내는 동물 종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투여 부위나 위치나 해박적인 사항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이제 됩니다. 동물 선정을 보통 이제 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임면 디피션시 애니멀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성 실험 항목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일반 독성, 면역 독성, 튜머로제네시티 분포 시험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독성 실험은 일반 독성 시험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독성 시험도 이제 첨단 제재에서는 특히 이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뮤노 리스판스를 잘 고려하셔서 시험을 이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원성 시험이 사실 이제 첨단 제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험법이 한계가 있지만 현재 가능한 방법대로 종양원성을 잘 이제 적절하게 평가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내일 이제 유전자 치료 학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 연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거는 잠깐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융복파 제재 중에 사례가 이제 그 그래프트라는 이제 그 프로덕트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성 실험을 많이 수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종양 원성이 있는지 세포 실험으로 캐리어 타이핑 보고 동물 실험 누드 마우스 하고 종양 원성 보고 해서 독성 실험을 간단하게 마련한 자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적으로 이제 해서 시험을 디자인하시면 앞으로 이제 개발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